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보는 아시아경제TV 초대석 박주연입니다. 최근 4차 산업 기반 기술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국내 IT 업체나 이통사까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거품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둘러싼 거품론을 가라앉히고 기술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한국 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위원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 국회의원이자 현재 한국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하진 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위원장님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협회에 대한 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협회는 새롭게 시작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 또 관련 거래소들이 함께 협회를 설립하고 이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협회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축이 되면서 지난 1월에 이제 한국 블록체인협회가 출범을 했잖아요.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참여를 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위원님의 그 이력들을 보니까 한국컴퓨터 CEO도 역임하셨고 뭐 국회의원도 하셨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이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류하게 되셨을까요? 일단 그 협회를 이제 주도하시던 그 김진아 대표, 코빗을 창업하셨던 김진아 대표나 또 김하준 현 부회장 이런 분들이 아마 진대재 전 장관님께 상고초려 부탁을 드린 것 같고요. 또 진 장관님께서 이제 저한테 또 부탁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19대 국회의원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 20대에는 못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고 있던 일도 이제 부동산 관련 일이지만 세상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저는 한 4년 전부터 목도를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 도시라고 생각했고요. 주거 환경. 이 주거 환경이 과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하고 아주 다른 환경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블록체인도 그 일환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20년 전에 인터넷 붐이 불 때 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 과거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맡게 됐습니다. 그 블록체인 관련자들이 그런 이야기들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광풍이 불 그 당시의 모습이 이제 지금 재현되고 있다. 분명히 인터넷과 같은 붐일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인터넷 붐보다 더 큰 수십 배? 하여튼 더 큰 광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블록체인 광풍이 사실 조금씩 불어오고 있긴 하지만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준비가 오래 전부터 사실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인터넷이 1998년쯤에 인터넷 광풍이 불 때까지는 30년의 그 리드 타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면 밑에서 30년 동안 많은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일상적으로 이게 인터넷이야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게 그렇게 된 거죠. 한 30년 흘러서. 근데 블록체인은 지금 그래봤자 한 10년 남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짧게 그 리드 타임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그냥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기반 위에서 하나의 그 어플리케이션처럼 이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확산 속도는 제 예상컨대 5년에서 10년이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이제 동영상도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20년 전에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면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 스마트폰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한테 코인을 바로 보내서 그 코인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블록체인이 도입이 된다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제 현실이 되는 셈인데 이런 블록체인의 도입,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럼 어떤 의미를 좀 받아들여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인터넷은 정보가 교환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피라미드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방송은 일대 다수, 라디오도 일대 다수, 그리고 전화나 이런 텔렉스나 이런 것들은 일대 일 통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다수와 다수가 한 자리에 시공을 초월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거는 그 이전에 인류는 아직 갖지 못했던 새로운 미디어예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 주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제는 정보가 아니고 가치, 그걸 뭐 달리 표현하면 돈이죠. 이 돈이 인터넷상에서 마구 흘러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보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주는 의미는 바로 그런 돈으로 직접적으로 가치화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라든가 또는 증서라든가 또는 등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또 화폐와 같은 토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인터넷상에서 마구 움직여질 수 있다, 돌아다닐 수 있다, 또 그것이 직접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파장이 크게 이제 되겠죠.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럼 이 블록체인이나 이런 가상화폐가 어떤 식으로 좀 상용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송금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요새 나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자로 보내는 토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가 잘 돼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이 아직도 은행 어카운트가 없는 이런 나라에 필리핀만 해도 한 1년에 수십조 원의 해외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나간 분들이 부모님한테 이제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 해외 송금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대면 송금만 가능해요. 대면으로. 그러니까 환전소 가서 돈을 넣고, 그럼 이것이 여러 은행을 거쳐서 또 그 부모님이 환전소까지 와서 돈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어떤 경우는 길게는 뭐 며칠씩 걸리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몇십조 원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블록체인을 써서 이것을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또는 ABC 코인이라는 코인을 이용해서 보낸다고 그랬을 때는 물론 중간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휴대폰에서 부모님 휴대폰으로 바로 전달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이 휴대폰이 없느냐? 컴퓨터는 없어도 휴대폰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 사는 개발도상국이 PC는 안 갖고 있지만 컴퓨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기반에 직접적으로 코인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수십조 원에 되는 그 송금액이 기존 방식으로 송금을 하겠는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는가? 그럼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그 코인이 그만 의미를 가지고 움직여지잖아요. 이게 결국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이 이제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력을 아주 빠르게 흡수하리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생활이 편리하고 윤택해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서운 게 그렇게 상용화되면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면들도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지하경제 얘기, 옛날엔 네. 지하경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지하경제가 이제 지상경제로 왔잖아요. 저는 블록체인 경제를 하늘경제라고 봅니다. 하늘경제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코인으로 인식하는 것, 암호화폐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수가 합의한 구조에 의해서 이게 화폐로 인정되는 거고 원장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합의하는 구조, 즉 다시 말해서 이게 공개된 구조, 투명한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나기에는 지하경제보다는 훨씬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하늘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과 그런 관련된 그 규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뭐 규제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뭔가 규제를 풀어야지 활성화되는 건데 전혀 다른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주 답답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블록체인 세상을 하나의 글로벌 국가처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상에 있지는 않지만 하늘 국가죠, 하늘 국가. 그래서 이 국가에는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그리고 그거에 빗대어서 수많은 코인들이 나옵니다. 토큰도 나오고. 근데 이 수많은 코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아주 세분화하는, 우리가 토큰화한다는 거는 자산을 아주 잘게 썬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다 그러면 부동산 건물을 토큰화한다는 것은 부동산이 1,000억짜리다. 그 1,000억짜리를 아주 잘게 썰어서 100만 원도 그 1,000억짜리 건물에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큰화한다는 것은 세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빗대어서 토큰이 만들어지면 이 생태계가 잘 되면 이 토큰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고 잘못하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토큰과 다른 토큰이 교환될 때는 어차피 이 기축 통화에 빗대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물 교환 형태로 이게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세상은 불 대륙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블록체인 대륙, 불 대륙에서는 경제 시스템이 물물 교환 형태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지상의 경제 시스템은 뭐가 다르냐? 기축 통화를 지금은 금융 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종이로 막 찍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에 모럴 헤즈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근본위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위가 파괴되고 그냥 이 신용만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막 생기는데, 적어도 불대륙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 시스템은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양한 자산이 토큰화되면서 수십만 종의 토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 토큰들이 물물교환하는 이런 형태로 불대륙의 경제 시스템이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분배가, 지금은 생산 위주의 경제 시스템이라면 이제 분배 위주의 생산 시스템이 되는데, 분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골고루 분배되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서민들이 바라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아주 빠르게 이동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자면 그 정부의 정책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그래서 않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경제가 그쪽으로 이제 몰려가고, 그럼 몰려간 경제에서 돈을 번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 토큰을 들고 코인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 세금 더 내라, 뭐 계속 간섭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 환전을 하겠냐 이거예요. 왜? 이미 다른 나라에서 에스토니아, 베로루스, 스위스 막 이런 데서 야 와라, 우리 뭐 세금 안 내도 좋아, 돈을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막 태국도 크립토밸리 만든다고 그러고, 예? 각 나라마다. 그러면 돈 들고 그 코인을 들고 한국에서 이걸 쓰려니까 세금도 많이 나가고 뭐 간섭도 많고 있겠냐고요. 그걸로 가지.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라는 개념이 귀속,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 살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불대륙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어느 나라에서 살 건지를 선택하는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치 왜 학교에서 왜 졸업생들한테 왜 후원금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계속 잘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붙잡아야 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예, 국가가 막 야 세금 내 이런 게 아니고 잘해줄게,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는 세상, 그렇게 하는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겠죠. 심지어는 나라도 만들어졌잖아요. 리버랜드라는 나라도 만들어졌고, 시스탠딩이라는 나라도 만들어졌고, 앞으로 그런 조그만 나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불대륙 부자들을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런 사회가 또 머지 않았다고 하면 또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규제들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보면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IT 기업들도 블록체인 산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그 그라운드 X를 설립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을 만들지 않고 일본에다 세웠거든요. 이게 네. 이제 규제와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불대륙은 들어가는 순간에 이건 글로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일단 표준화된 통화 같은 것이 있고, 화폐라고 얘기 안 해도 하여튼 그런 어셋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아프리카든 전 세계 어디든 일단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물을 못 사 먹는다, 커피를 못 사 먹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얼마 걸리겠습니까? 저는 머지않아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그것도 그냥 법정 화폐로의 교환이 아니고 물물교환 형태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면 우리나라 이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ICO가 금지되어 있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ICO를 금지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지할 방침이다 그랬는데 언론에서 금지했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이제 기업들이 그냥 겁을 내고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ICO 하는 기업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ICO를 해요. 자, 거기서 ICO를 하면 그 나라의 직원을 고용해야 되고, 또 그 나라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 나라에 어차피 돈을 거기서 이제 ICO를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돈을 남겨놔야 되고, 또 그 남겨놓은 돈을 거기서 써야 되고, 또 그래서 이익이 나면 또 법인이 거기 있으니까 또 세금을 거기다 내야 될 것이고,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가서 ICO를 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냥 설립해서 하면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 전 세계의 블록체인 세상으로 들어오는 돈을 왜 한국에 갖고 와서 한국에서 다 ICO게 만들고 한국에서 돈을 쓰게 만들고, 그래야지 이 항구를 새롭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대륙이 생기는 거니까 항구를 활짝 열어서 글로 들어가는 돈, 나오는 돈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들락날락하게끔 만들어주면 이 대한민국이 경제가 활성화가 될 텐데 젊은 사람들도 일하기도 좋고. 근데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만 해도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센터 같이 생각이 됐는데 그 열기가 지금 좀 식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컨퍼런스를 가보면 거의 외국 사람들이 반 이상이에요. 제가 몇십 년 사업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주최하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 이런 경우가 과연 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주최하는 회의에도 거의 외국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오는 이런 컨퍼런스를 거의 일주일이면 서너 번씩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여기를 왜 오겠습니까? 블록체인은 한국이 일단 앞서가는 동네야. 가봐야 돼. 우리가 마치 실리콘밸리 가는 것처럼. 그런 세계적인 인사이트를 받고, 물론 그것이 전 세계의 다수가 아니더라도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걸 잘만 키우면 앞으로 5년 뒤에는 정말로 여기가 블록체인 메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키워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런 조짐이 지금 확실히 보이고 네, 있어요. 조짐이 지금 네. 불이 꺼져가고 있어서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을 켜야 그렇다면 이런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키고 좀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좀 제도들이 뒷받침되면 좋을까요? 일단 정부만 탓할 건 아니고요. 우리 시장 자체 또 우리 기업들이 이 시장의 질서가 안정화돼야 됩니다. 정부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장인데 이 시장을 어디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ICO가 뭐냐, 정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정의를 해서 이제 정부에서 봐도 그렇고 시장에서 봐도 그렇고 좀 안정됐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요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이제 법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노력들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좀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좀 시간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잘 만들어 줄 거야. 이런 메시지라도 좀 주면 굉장히 기업하는 사람들이 좀 신이 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묵묵부답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선거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래도 한국에서 아니면 나가서라도 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세금이나 이런 문제도 조금 이렇게 다듬어줬으면 좋겠어요. 난해요. 아주 세금이 난해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불대륙에서 번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될 때 이게 세금이 될 수 있다. 잘은 모르겠지만 풍선 효과가 굉장히 심하게 날 수 있는 동네가 이 동네이기 때문에 아마 G20 국가들이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세금 문제는 참 애매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애매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직면해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제 한국 블록체인 협회의 그런 역할이 더더욱 더 중요해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좀 계획 어떻게 되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찬으로 매주
지금 교육도 서로가 이제 스터디 모임도 하고 있고 자율규제위원회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지침을 그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고 이제 바로 거래소들을 저희가 듀딜리전스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필터링을 하는 작업을 이제 빠르면 뭐 5월 초 정도까지 해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것이 이제 정리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뭐랄까, 듀딜리전스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스트럭처를 만들고 또 ICO에 대한 프로세스도 저희가 좀 스터디를 해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규율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부가 봤을 때도 이 정도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법은 좀 뒤로 좀 빠져서 정말 안 되는 것들만 좀 쳐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자율규제안 같은 경우는 언제쯤 확정될까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질문 받으시죠. 지금 거래소들하고 뭐 저희가 4월 중에는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규제 자율규제 뭐랄까 심사를 실시하고 5월 빠르면 5월 초, 뭐 늦으면 5월 중순 정도면 1차 심사 결과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심사해서 대상 회원사로 정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회원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은 5월 하면 늦어도 한 중순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자율규제안의 목표라던가 아니면 뭐 운영 방안들 있을까요? 뭐 이용자의 보호라던가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정리 중이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아주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목표는 그거예요. 블록체인 세상이라는 것이 다수의 합의에서 우리가 트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들도 다수의 거래소가 합의 구조를 가지고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가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형태의 트러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다 각각의 거래소들이 각자 신뢰를 지금 쌓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한술 더 떠서 거래소들이 같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밖에서 봤을 때 이 거래소들이 같이 다수의 합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뢰할 수 있어 하는 이런 형태의 자율규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뒤로 빠지는 거니까.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율규제 관련해서 이제 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뭐 해킹 방어나 뭐 대응 능력들을 좀 평가해서 이렇게 네. 안전한 곳을 뭐 인정해 그런 것도 준다던가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저희가 계속 가이드를 하고 있고 우리 뭐 카이스트 김영대 교수님 같은 전문가 그룹에서 어느 정도의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콜드 월렛은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검 대상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개별 기업의 점검 대상이지만 저는 그것이 이제 같이 연합해서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가상화폐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좀 당부의 말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모든 기술혁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광풍이 와요. 근데 그 광풍을 못 이기는 게 뭐냐면 기술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스텝 이렇게 올라가는 가지만 이 기대만큼 안 되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에서 코인을 바로 아프리카 사람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그 보내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굉장히 쉽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기술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시간적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기대치가 올라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기술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기술은 계속 가요. 왜? 이 시장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꿨을 때 엄청난 산업적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술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맞았을 때는 굉장히 큰 산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서 코인이 오르고 내리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그런 투자는 안 하고요. 대신에 이제 ICO하는 모델들, 이 생태계를 이렇게 바꿨을 때 생태계에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돈도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미드업 행사 같은 데도 열심히 가셔서 공부하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이런 회사 같으면
우리가 한번 투자해서 좀 기다려볼 만하겠다. 이거는 우리 생태계를 바꿀 거야. 패러다임을 바꿀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미래를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과 함께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진단하고 또 협회가 주도하는 자율규제 도입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 문화가 형성되기까지 한국 블록체인 협회의 임무가 정말 막중합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협회는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관한 법안 추진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노력으로 글로벌 패러다임에 재빠르게 편승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초대석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